후보 초청 토론회를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무더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시원하고 상쾌한 분위기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후보들을 모시고 강조합니다만은 이 토론회의 취지는 주권자가 묻고 후보자가 답한다라고 하는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 원칙,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기초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제주도에서 멀리 탐나국에서 오신 우리 원미령 후보를 모시고 깊이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에 앞서서 우리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창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언론단체이고요. 전국의 통신, 신문, 방송사 180몇 개 됩니다. 그 다음에 기자가 한 200여 명 되는데요. 대표로 활약하고 계신 한국기자협회 구심점 김동훈 회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제주도에서 와주신 우리 원희룡 이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토론을 위해서 또 우리 패널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희룡 지사님은 저하고는 벌써 한 20년 전에 2002년도에 제가 한나라당 출입할 때 그때 초선 의원으로 30대 후반의 나이로 정말 당내에서 소장파로서 소신 있는 발언도 많이 하시고 또 기자들과 소통을 좀 자주 잘 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우리 기자협회와 또 제주도 간의 업무 협약도, 가짜뉴스 배격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 마치고 또 고향에 내려가서 2014년 지방선거 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60%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로 제주도에서 60% 지지 얻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59.97% 맞나요? 아무튼 거의 60% 지지율로 당선이 되셨고요. 또 이렇게 대선 후보로까지 나오셨습니다. 오늘 원희룡 이사님 자신이 갖고 계신 정책과 비전을 정말 모두 털어놓으시면서 또 이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대하고 성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진 촬영을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찍겠습니다. 한 발자국만 이쪽으로. 여기 한번 봐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만. 화이팅! 화이팅! 잠시 뒤에 분들도 찍으셔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저희가 타임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패널들은 질문 30초, 우리 후보자께서는 답변 1분 30초 이내의 시간을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패널석 전방에 우리 후보님 보시면 질문, 답변이라고 하는 그 코너가 있죠? 보이시죠? 예. 거기에 이제 질문은 30초 넘어가면 레드 카드가 뜨고
답변도 1분 30초를 초과하면 이제 레드카드가 뜨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시간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노트북 조금만 오른쪽으로 당겨주십시오. 여기서 자신의 가려서. 작업 때문에. 예, 좋습니다. 네. 그렇고 뭐 전체 이 후보자 입장에서 운영할 때는 뭐 1분 30초를 꼭 채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 총량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현명하다. 강조하실 때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다른 질문 코너를 염두에 두시면 적절하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후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질문을 함께 할 패널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객석 기준으로 전방에 우측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는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부 팀장님입니다. 예. 박수를 치면 이게 활력이 돋으니까 박수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옆에는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제주일보 김재범 편집국 부국장님. 네. 이 원희룡 후보께서 현직으로 제주도 지사로 임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 제주 기자협회 회장으로도 활약을 하셨던 분이라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객석 기준으로 왼편 광주일보 최권일 정치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지금 광주 전남 기자협회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는 아주경제 김봉철 정치부 기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청와대를 출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모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청와대의 주역으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출입하는 패널을 꼭 함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패널까지 소개를 했고요. 정식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호칭은 전부 현직 도지사이시지만 토론의 그 균형을 위하여 후보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희룡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질문 요지를 드렸다시피 내가 왜 대선에 출마하는지, 역사적 의미가 있고 시대적 요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당선이 되면 원희룡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과 함께 미래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모두 발언을 2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하겠습니다. 네, 저를 초청해 주신 한국기자협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토론을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은 정치인이 만나는 첫 번째 국민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기자협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과 만나는 소통의 자리이자 비전을 토론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20대 대선에 나서는 것은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다, 내로남불, 도가 지나치다, 그리고 편가르기 이렇게 심한 적이 있었느냐. 특히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는데 누가 적임자일까 국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일까, 이걸 국민들이 찾고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경험과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젊고 개혁적이고 깨끗하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한 검증과 토론이 진행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약점이 없고
민주당과 본선에서 맞붙어서 5번 중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저의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누가 문재인 정부와 잘 싸웠느냐에 국민들이 관심이 가 계십니다. 그래서 전직 감사원장, 검찰총장 이렇게 관심들이 계신데요. 앞으로 대통령이라는 그 막중한 책임이 지녀야 될 행정 능력과 정치력, 그리고 이렇게 갈라진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성과 철학, 비전과 능력에 대해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국민들이 묻고 찾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아직까지는 저의 노출이 부족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이 있지만 앞으로 이런 기회를 비롯해서 국민들께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 제가 해나온 개혁정치, 제주에서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했던 혁신적인 행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원희룡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청원을 많이 해주시리라 믿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선 경쟁력 있는 준비된 후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갑니다. 공통 질문, 개별 질문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에 정치 분야 질문을 첫 번째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희룡 후보께서는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의 요구, 시대의 흐름, 이른바 시대정신이라고 하죠.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신지, 그렇고 야권 대표주자로 이제 대선 도전하시는 건데, 그러면 정권 교체의 전망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예측을 하면서 준비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대정신은 공정과 혁신입니다. 공정은 문정부가 약속하고 배신한 공정과 상식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하고요. 혁신은 무능한 문정부 하에서 무너져 내린 국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국민들의 활력을 살리고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유능한 능력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는 이 무능과 내로남불의 불공정을 되찾기 위해서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야당이 지난 시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를 못했고 지금 신뢰받는 국민정당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당의 혁신 노력과 야권 주자들이 어떻게 하나의 원팀으로 조직력을 이루는가,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수권 세력으로 발돋움하는가, 이 노력에 따라서 지금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달성될 수도 있고 또는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정권교체의 결과는 국민께서 선택하는 것이고, 이제 어렵게 희망을 찾은 야권의 정권교체와 수권 능력을 위해서 저부터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그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공정이 그 20대 대선의 이제 핵심 키워드로 여야 대선 주자, 그러니까 정당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원희룡 얘기하는 공정의 구체성은 이것이다. 또 그걸 총화해서 원희룡표 대선 대표 공약, 핵심 정책, 이걸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희룡의 공정은 체감할 수 있는 공정이라야 되고 책임지는 공정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공정을 다 얘기하죠. 이 정부의 공정의 약속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불공정이고 무능력과 무책임입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 집권 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해서 현재의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한술 더 뜬 불공정하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정권 연장을 꾀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의 대표 정책은 혁신과 공정이라는 시대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찬스와 혁신 성장으로 저는 제시를 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집값, 일자리가 없고 교육과 아이들 키우는 이런 데서 느끼는 민생의 파탄과 국민들이 어려운 이 생활에 대해서 국가가 버팀목, 디딤돌 역할을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혁신은 세금으로 공공일자리 늘리고 관료들의 규제를 늘린다고 해서 혁신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오히려 퇴행입니다. 민간에서 규제를 풀 것은 과감하게 풀고 그리고 시장 원리를 존중할 것은 존중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들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구체적인 철학과 원리를 가지고 실현시키는 것, 이런 의미에서 국가 찬스와 혁신 성장의 구체적인 항목들과 계획을 저는 앞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또 디테일한 내용은 이후에 이어지는 개별 질문에서 더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정치 분야 두 번째 질문 김봉철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일부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야권의 후보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지만 기성 정치인들보다는 새로운 그 인물들이 좀 야권에서 지지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원 후보님 본인의 당선도 중요하지만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원팀으로 그 대선 경선을 잘 치러내는 것에 대한 원 후보님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 중진이시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좀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앞서 무능한 정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무능함에 대한 반사 이익만으로 야권이 좀 수권 전당을 거둔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민주당 지지율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40% 이상 좀 해서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 팀, 원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원팀은 지금 떠있는 사람을 모두가 따라가는 그러한 죽어있는 그러한 원팀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수권 능력을 국민들 앞에 확신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쟁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전이면서 동시에 단체전인데요. 저는 개인전에서도 원희룡이 갖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저에게는 어떠한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흠결이나 약점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인생과 정치 행정을 통해서 추구해온 저의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이러한 에너지들을 통해서 개인전에도 제가 최종 주자로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권 교체에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겠습니다. 다른 주자들도 당연히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사이익과 대통령 지지율을 말씀하셨는데요. 내년에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차별화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제대로 온 그에 대한 비판과 아무런 견제 노력도 안 했다가 단순히 집권 연장을 위해서 변신해서 나오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은 더 준비를 하고 국민들에게 진정한 정권 교체는 인물의 교체가 아니라 세력의 교체라는 것을 저희는 국민들에게 명확히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경제 분야 공통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이상은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제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들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도 제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고 몇 년간 얘기하더니 다른 잘못은 하나도 인정 안 하면서 부동산만은 할 말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처참한 실패이겠죠. 이것을 되돌리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미친 전셋값이 미친 집값으로 이어지고 있는 임대차 3법, 이 성급했던 졸속 입법부터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아궁이에 계속 불을 떼면서 이것을 다른 걸 가지고 누르려고 하는데요. 세금으로도 눌러지지 않고 소량 공급으로도 눌러지지 않습니다. 임대차 3법 폐기만으로도 저는 시장의 진정 효과가 상당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지난 박원순 시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 내내 부정하고 억눌렀던 공급과 수요의 서로의 균형을 맞추는 것, 충분한 공급을 맞추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들이 내 집 마련 또는 내 집 마련은 미루더라도 임대차로 제가 주거비를 지출하는 이런 우리 국민들의 주거 실수요에 대해서는 세금이든 금융이든 어떤 주택보조금 바우처 지원이든 국가에서 진정한 국가 찬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의 문제 또 오늘 밤에 들어가서 살집 문제 때문에 벼락거지가 되고 양극화가 이렇게 4년 만에 몇 배로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는 강력한 이 진정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전문가와 시장 원리와 정부의 책임 있는 국가 찬스 이것을 결합시킴으로써 가장 국정에서 최우선 분야가 바로 주거 안정 문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 네, 그리고 현 정부의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정책,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관한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앞서 이제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 사는 기생충이다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제도,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경제 조사자들이 다 아는 거죠. 이 대통령과 이 정부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의 재정과 세금으로 소득을 나눠줌으로써 성장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 실패한 정책을 한술 더 뜨겠다는 게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공정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모두 똑같지가 않은데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어서 해결하는 것이 공정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한 달에 4만 원씩 나눠주려고 해도 1년간 26조가 들어갑니다. 이 26조면요. 우리 노동정책, 복지정책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이 재원 마련 가능하지도 않고요. 이게 효과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의 결과나 주요국들이 하지 않는 이유는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그래도 내 손에 뭐가 들어오려나 보다, 뭔가를 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러한 선한 의도로 포장된 소득 주도 성장에 더 악화된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이제 정책을 실행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지사는 이미 발을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안 되면 부분적으로 하자. 부분적인 소득 지원은요. 지금도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 기간 내내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무조건 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포퓰리즘 인기를 끌어놓고는 이제 와서는 부분적 소득 지원으로 간다라든지 재원 마련이 어려우니까 이거는 백년지 대비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이재명 지사 특유의 말바꾸기 나아가서는 거짓말 그리고 국민들을
파퓰리즘으로 선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편가르게 하려는 저는 나쁜 정책, 대표적인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김재범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제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대선 후보 토론회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은 그 에너지 경제정책 분야입니다. 요즘 탄소 중립 정책, 풍력 등 이런 미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로께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강도롭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에너지 경제 정책과 환경 정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녹색 성장은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됐던 거고 한국이 주도했었는데요. 다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건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도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즉 2030년까지 모든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모든 도시를 이런 새로운 에너지의 스마트 도시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제가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에 아주 강력하게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뒤늦게나마 지금 우리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것은 불가피하기도 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정부는 앞으로의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아무런 과학적인 대비도 없이 탈원전을 그냥 덜컥 그냥 저질러 버렸고요. 석탄 발전소를 없앤다 그러면서 강원도에 더 큰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는 이런 모순점 때문에 국제적인 신뢰라든지 실행 가능성에 의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지사로서 제주에서 했던 에너지와 환경의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 즉 탄소 중립섬으로서의 에너지, 교통, 도시계획과 쓰레기 걱정 없는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었던 그런 경험들을 국정에 접목시켜서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면서도 기술과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에너지 환경 정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언론 분야입니다. 언론 분야 질문은 최권일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언론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여권에서 언론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벌적 손배제 등 일부 언론 관련법 개정안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언론계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원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현 정부의 언론 정책 평가와 언론 개혁을 위한 현안 중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은 무엇이고 또 언론 정책 공약도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정부의 언론 정책은 저는 언론 장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언론을 장악해서 어떤 정권의 도구로 쓰겠다는 그러한 생각 자체를 단절시키고요. 이와 관련된 법제도, 이와 관련된 인사라든가 아니면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장치, 나아가서는 포털 권력에 의해서 언론이 노예가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말로는 개혁이고 실제는 장악인 게 아니라 실제로 언론 자유와 독립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겠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은 자유 위에서만 가능하고요.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과 비판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비판과 견제할 힘을 줘야만 이게 민주주의가 성립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 동력인 자유와 창의에 기반해서 혁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언론에 대해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징벌을 가하고 어떤 무슨 재단을 통해 가지고 이 장치를 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강력한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언론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아주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두 갈식으로 단문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네. 시간 안 되셨습니다. 이 페이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분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김재범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의 그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사면 논의가
그동안 막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덧붙여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전직 대통령의 지금 구속 상태는 참 대한민국 그 역사에서 참 너무나 저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돼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정치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합법적인 사면권을 가지고 통치행위로서 결자 해지를 해서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면하고 싶으시면 사면하시라 1월달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사면을 안 하시고 보니까 생각이 없으시구나. 그렇다면 저희가 사면을 사정하거나 매달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끝까지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의 청산과 화합 그리고 미래의 전진이라는 큰 틀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 하시면 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가 역사의 모든 판단을 걸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사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국민 정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까지도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양쪽을 비교한다면 이런 반도체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재벌 총수도 법 앞에 예외가 없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운명과 세계 정세의 변화 속에서 그 무게를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우리 김봉철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사회 분야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양극화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저출산이나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그 문제들이 사회적인 그 양극화 심화의 큰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요. 이들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과 양육까지 좀 연결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좀 대책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혁신 동력이 떨어지는 것과 아울러 양극화가 가장 심각하고 사회 전반의 문제이죠.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우리 국가적인 과제인데 양극화의 가장 핵심적인 축을 보면 우선 집값 폭등으로 인한 자산 격차,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의 계급이 현대판 신분이 생겨버렸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일자리의 격차, 이것은 바로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렇다 보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교육비 부담에 대한 것 때문에 보육과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고 또 노후에 노인 빈곤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인생의 전 주기에 걸쳐서 양극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핵심 정책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보육 교육을 국가 책임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 일자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노동시장 내에서의 불공정 노동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가 있는 것과 아닌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세대 간의 연공 서열에 의한 호봉제로 인한 윗세대가 다음 세대의 일자리와 소득을 사실상 뺏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금 개혁 등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이제는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노동에서의 양극화의 개혁.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의 국가 찬스도 필요하고요. 현재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대로 안 돼 있는 현재 복지와 민간에서의 자금을 저희가 잘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의 양극화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이 국가 찬스와 혁신성장 정책의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진행을 하면서 근데 한꺼번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절망과 분노와 이 격차가 가장 집중되고 병목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청년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포기, 그리고 일자리 시장에 아예 사회 진출도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전반적으로 있지만 이것을 병목 현상을 풀기 위해서 어느 한 점에 집중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청년 세대의 양극화와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국가 찬스를 넣어줌으로써 미래 세대의 희망과 활력을 살릴 수 있는 여기에 국가적인 우선순위가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죠? 예, 다음 이어서 외교 안보 분야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건일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그 대결이 격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제 분야를 넘어서 군사 분야, 전 분야에서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그 중국 대양 진출에 맞서서 국제기구 쿼드를 출범시켰는데요. 이제 실제 그 대중국 포위망인데 이 쿼드에 지금 대한민국이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입에 대해서 저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미중 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그 쿼드, 그러니까 4개국 그 협의체에 미국이 우리 한국에 강력히 가입을 요구하고 원한다면 저는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가입하는 수준과 가입해서 하는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서 중국과의 이로 인한 충돌은 최소화시키는 그런 면에서의 외교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군사면에서 또 우리 민주주의, 자유주의 가치관 면에서 또 앞으로 세계의 질서를 바꿀 기술 패권 경쟁 면에서 우리가 미국과 멀어지거나 미국과의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미 동맹, 어감은 좀 이상합니다만 저는 맹미라는 것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일부러 척을 지거나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을 해치기 위한 그런 행동에 저희가 가담하거나 앞장설 이유는 없습니다. 중국도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거든요. 경제나 아니면 기후변화, 그리고 중국과 우리가 인접국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가지고 협력할 부분이 많고 특히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중국과의 파트너십으로서 협력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관되게 그리고 중국과의 그런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반중의 동반에서의 반자입니다. NT가 아니라 그래서 맹미 반중이라는 기초 위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미래의 어떤 생존과 번영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외교를 펼쳐나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때그때 우리가 흔들리거나 해서는 아무나 와서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맹미 반중이라는 기초 위에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국익과 변화하는 세계의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 우리 기자들이 언론이 팔로우하기 좋게 제목을 뽑기 좋게 잘 적어도 정리해 주시고 예, 조력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외교 안보 분야 두 번째 질문 우리 김봉철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외교안보 분야하면 이제 남북관계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다가 지금 고착화된 상황들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현 정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정부 안에 좀 드라마틱한 반전이 다시 한번 일어날지에 대한 전망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 그 원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 남북관계를 또 이어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만의 남북 정책에 대한 생각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는 실패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획기적인 그러한 진전을 의도했고 중간에서 역할을 했지만 결국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고 또 미국은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개방, 정상국가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된 건데요. 저는 뭐 그 실패 자체가 그 결과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짝사랑, 그리고 북한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외교와 모든 국제 질서까지도 이것을 거꾸로 갖다 맞췄다라는 점 때문에 국제관계에서 입지조차도 흔들렸다는 게 뼈아픈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 내에도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 보려거나 내년에 북경 동계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려는 의도는 있을 수 있는데,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진정한 포기의 의사,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감대에서 장기적인 시야가로 접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접근해서는 오히려 문제가 악화가 될 수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남북관계는 우선 원칙에 입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겠습니다. 핵 문제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단기적인 응징과 이 대결 상태로 해서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하되, 그래서 북한이 평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협조도 하고 지원도 하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또는 북한이 핵무기라든가 이런 걸 힘에 의한 외교로 갈 때에 대해서는 여기 현재가 원칙적이고 국제적인 공조로 이 부분을 억제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요, 독일도 통일을 하려서 된 게 아니라 그게 세계사의 큰 격변의 계기를 맞을 때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개성공단 같은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 군부 자체가 이것을 폭파시키고 지금 다 해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돼 있는 이것을 가지고 그 자체를 살리겠다는 것보다는 남북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협력관계, 그리고 그것에 의한 어떤 큰 설계를 저는 다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성한 편을 이어서 마지막 질문 해주시죠. 한일 관계 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한일 관계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우리 양국 간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국민들 앙금이 있고, 또 강제징용 문제는 판결이 약간 여러 가지 판결이 나온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사실 해법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일본과 이제 일본 정부와 상의해서 해결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한일 관계가 최악이죠.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올림픽 참석, 특히 그 소마 공사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외설적인 막말 때문에 안 가게 됐는데, 저는 안 가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면 안 되죠.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국격이고 국민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 넘으면 당연하다고 보지만, 문제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한국 정부의 한일 관계에서 접근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국내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축창과 툭하면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현안의 해결에 대한 어떤 보다 나은 해법 또는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은 오히려 말만 하고 국내 정치적인 이 요인만 있으면은 총선도 한일전, 대선도 한일전 이렇게 가면서 국익과 실제 미래 세대의 앞으로 가야 될 국제 질서는 팽개친 채 당장에 자기들의 국민 편가를 위해 그걸 이용한 표 계산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만약에 제가 한일 관계의 책임자가 되면 일본에 대한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거 요구하되, 우리가 풀목과 일본이 풀목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어떤 대등한 협상을 유지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이래야 우리가 북한 문제도 풀 수 있고 미국 문제도 풀 수 있고, 우리 앞으로의 미중 기술 경쟁 속에서의 한국의 미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각 후보에게 공통된 질문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통 질문 소화했고요.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숨 고르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모금 드시고, 특별히 오늘 원래 인물이 아니었어요. 기자협회가 되게 배려와 감동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후보자께서도 열정을 가지고 또 보다 이제 강론, 심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의 총량이 조금씩 딜레이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을 환기시킵니다. 우리 질문자, 답변자, 우리 그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시간 안배에 대해서 유의하시면서 개별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야는 정치 분야입니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희룡 후보께서는 1982년도에 대학 학력고사의 수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저도 82년도에 갔는데, 그래서 또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만은, 그 민주당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8위권이시죠. 예. 어쨌든 16대 총선 이후에 이제 연속으로 해서 국회의원을 3선 하셨고, 또 제주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또 재선하셨습니다. 자, 근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정치 입문하기 전에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셨는데 그 이념은 세층 이제 좌파적인 어떤 이념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정치 입문하면서 그러면 원희룡식 실용적 정치의 그 핵심은 뭐냐라는 점 좀 소개해 주시고요. 리더십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포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야권 후보들 중에 누구나 이제 자기가 1등이 되려고 하는데 나 이외에 원희룡 이외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라고 보시는지 2명만 좀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권에서. 예. 네, 저는 제주도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 가서는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한 10년 정도 나름대로 헌신을 했었고요. 근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거기에 사회주의와 거기서 투쟁적인 사회 변화, 혁명, 이것은 의도와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실패와 인간을 무한 투쟁 상태로 만드는 것 때문에 저는 탈운동권, 탈이념을 했습니다. 80년대 말에.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인간은 자유 위에서만 어떤 가치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저의 다시 신념에 다시 그걸 세우는 과정이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한나라당 입당을 해서 보수정당의 개혁파로서 한 10몇 년 했고요. 제주지사로서는 또 탄소 중립과 디지털 세상을 준비하는 제주도지사로 행정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탈이념을 해서 자유의 바탕 위에 제가 추구하자 했던 것은 하나는 실용주의고요. 현실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현실의 결과가 우리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다양성의 통합을 저는 믿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투자한 사람이든 노동하는 사람이든 각자의 다양성이 있는데 이것을 다양성을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더 크게 안고 함께함으로써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도지사로서 재직하면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여수 야대였는데요. 민주당 출신 시장, 그리고 과거에 진보정당 출신 정무부지사, 이렇게 제가 손을 잡으면서 협치를 했었는데, 나와 다른 사람을 보다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의 공통점이 현실이고 자유라는 그러한 점들이 저는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저의 철학적이고 인간 어떤 품성적인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야권의 경쟁적인 후보를 꼽는다면요? 지금은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하셨던 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저는 여름 지나고 가을이 지나면 누가 개척점에서 싸우느냐라는 것보다는 누가 문재인 정부보다 국정을 더 운영할 수 있냐, 그리고 정부 교체를 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기득권 세력과 잘못된 것들을 되돌리면서 청산할 때 그것이 또다시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청산이 되면서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느냐, 이 점에서 결국 국민들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보다는 당내 주자인 유승민,
홍준표, 또 다른 분들이 그동안 당에서 정치 경험과 행정 경험을 가져왔던 분들, 그리고 그 속에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불안감이 적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김재범 패널께서 정치 분야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제주도지사로 7년 1개월 재직 중이십니다. 그동안 이제 제주도정을 운영하면서 후보님 스스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 공과를 한 가지씩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제주도정의 정책 중에서 대한민국 국정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대표 정책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정당 정치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겠는데요. 원 후보님께서는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새누리당 탈당,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탈당과 좀 무섭지만,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도 미래통합당 입당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 성향의 정당이긴 하지만, 이 때문에 그 시기별로 좀 선거에서 유불리,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 산 게 아니냐, 그런 우려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제주도지사로서 지난 7년간 했던 도전을 제 스스로 3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중국 자본의 난개발로부터 아름다운 제주를 지킨 것, 두 번째는 탄소 중립과 디지털 미래 세상을 제주에서 준비하는 것, 세 번째로는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공직사회를 정상화시킨 것, 이 3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아쉬운 것은 오늘도 발표가 났습니다만 제2공항이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것,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지사로서의 이 분권의 한계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당 정치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나라당에 입당한 이후에 지금까지 20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일관되게 보수의 개혁 정치의 길을 걸어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은 탄핵을 전후한 같은 당의 분화와 재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지, 이게 저는 당을 옮긴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김봉철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2004년에 17대 대통령 경선에 참여하셔서 지금 어느덧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지형도 굉장히 좀 많이 바뀌셨을 텐데, 이번 경선을 임하시면서 좀 예전과 좀 달라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스로도 정치적 성장을 해오시면서 좀 달라지신 부분이 있다라면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희룡 후보님 하면 어쨌든 남원정으로 대표되는 개혁 성향의 정치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남원정이 언급되는 건 사실은 당내에 지금 개혁파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라졌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당 중진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그 평가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수가 개혁되고 시대에 맞는 변화를 선도해야만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발전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2000년 입당한 이후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수의 개혁을 늘 선도하고 헌신해 왔는데, 이게 정치라는 게 당이 잘 나갈 때는 그런 소수파의 비판을 사실은 잘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당내 선거 때마다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당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위기에 되면 또 개혁파를 찾아요. 그리고 요즘은 원희룡에 대해서 다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저는 정치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그때그때 단기적인 유불리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일관된 가치와 방향을 지키고 있으면 그게 반드시 중심이 될 그 타이밍이 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더 갖춘 이제 성숙한 개혁파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듯이 저는 개혁파지만 누구보다도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사람들과 아우르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와 인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국회를 오래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개혁을 추구하면서도 이게 위험하거나 아니면 서로 싸우는 개혁이 아니라 아우르는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인간적인 성숙이 있었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럼 이준석 대표는 약간 미성숙일까요? 이준석 대표요? 네. 이준석 대표는 제가 36살 때 원희룡보다 훨씬 노련하고 훨씬 전략적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대신 앞으로 이 소통과 당대표라는 그 무게에 맞는 안정감을 가져가려면 조금만 더 다른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고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계속 뭐 이상한 패널 질문해 주시죠. 비올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약간 아쉬운 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으셨어요? 이준석 대표님. 네. 아니요, 저는 가장 적극적인 지지고 애정어린 조언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당내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는 부분에서 그동안 혼자 일단 공격수처럼 골을 넣으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자꾸 살아나던데 당대표는 직접 선수라기보다는 감독에 가깝거든요. 포지션이 바뀌었다는 부분들이 아직 한 달밖에 안 돼서 가끔씩 그 부분이 본능이 살아나는 모양이는데 앞으로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 가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준비했던 질문이 다음 질문이 이제 자치 분권에 관한 것인데 그 질문을 약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2공항이 표류되는 것을 보면서 분권의 한계를 느꼈다고도 표현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는 그 지방자치 분권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은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삶의 현장, 그리고 국민들의 삶과 국민들이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선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여기서 국민들이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자치분권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는 그 경험 속에서 제가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했고 가능성도 많이 봤습니다. 자치, 경찰, 국제, 학교, 제주에서 했던 수많은 어떤 에너지와 디지털 혁신 사업들, 복지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큰 규제, 큰 권한 또는 공항 같은 구책 사업 있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협조를 안 해주거나 이러면 사실 지방사업들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방끼리 서로 제살깎기 경쟁들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자치분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새로운 단계로 올리려면 이런 점에 대해서 큰 것들을 분권시키는 그런 제대로 분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최권일 패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메모 좀 해주시고요. 3년 전 무소속으로 도지사에 당선되시면서 중앙정치를 바라보지 않고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이번에 그때는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개인 정치 행보에 전념했다는 그 비판이나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지금 코로나가 지금 4차 대유행으로 코로나 방역이 굉장히 심각한데 현역 도지사로서 그 도정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도지사직은 최대한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뭐 조만간 사퇴를 하실 것인지 사퇴를 하신다면 언제쯤 하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2014년 제주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자본과 난개발 차단, 제주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등등해서 정말 보람을 갖고 도정에 전념해 왔습니다. 이제 임기 끝까지 전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은 결과적으로 못 지키게 된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고요. 대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지사로서 임기 끝까지 직을 수행하는 것보다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된다는 이런 국민들의 절박한 이런 필요에 응답하는 게 더 무거운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도자는 위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도지사 사퇴도 최근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춰놓고는 있는데 코로나 그래도 다행히 지금 진정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제 후임자가
도정의 공백, 특히 코로나에 대한 위기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단단히 잘 챙겨놓고 제가 지사직을 유지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대선 후보로 뛰면서 도지사직을 유지할 거냐, 뭐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하던데, 근데 제 경험과 제 공직 윤리로 비춰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후임자가 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당장이 급박한 것 때문에 좀 늦춰놓기는 했습니다만 도지사직 사태도 제가 일부러 끌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어서 김세원 패널 질문해 주시죠. 아까 질문에 좀 보충 설명을 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난주보다는 제주도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 4단계이긴 합니다만 다소 이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8월 초 정도면 혹시 그 도지사 사태와 관련해서 혹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 좀 저는 뭐 코로나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기만 있다면 저는 하루라도 제주도의 코로나 빨리 진정이 돼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이어서 이상한 패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외부 인사들보다 당 내부의 자강론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원장 같은 그런 유력 인사들이 입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원 후보께서 이제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시려면 그들을 누르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낮은 지지율을 반전하실 그런 계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윤석열 X파일 출처가 여권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전 검찰총이나 전 감사원장 같은 분들이 자신이 몸담았던 문재인 정부의 반대편에 와서 정권교체에 힘을 합하겠다는 것은 저는 대환영입니다.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그만큼 증명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권교체는 문재인 정부와 반대편에서 싸웠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보다 문재인 정부보다 나라를 잘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을 잘 통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이 정권교체의 주연이 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역할을 해주시겠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정권교체고 그 이후에 국정운영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큰 물음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점이었고 경험은 많은 대신 부족한 게 노출입니다. 앞으로 국민들과 많이 소통하고 또 언론과도 많이 소통하고 그러면서 저의 그동안에 준비되어 있는 저의 경험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그 다음 선택할 건지 말 건지 그게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출과 국민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언론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뭐 엑스파일 검증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엑스파일은 옛날 김대엽 같은 공작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제가 이래서 검찰총장 같은 입장이라면 저라면 국민 가랑비에 옷 젖는 것도 있고요. 국민들이 자꾸 들리는 얘기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더라도 이런 것들이 일단 궁금증을 낳는 거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사실들을 명확하게 밝혀서 선제적으로 저는 정면 돌파를 해나갈 것 같습니다. 저라면. 예, 자 이어서 최관일 패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여권에서는 6명의 대선 후보가 확정돼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온 후보님께서 보실 때 6명의 여권 후보들 중 어떤 후보가 그 마지막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지 하나 하고요.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그 현재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가 나름 그 소년공에서 변호사 그리고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인생 스토리가 이렇게 재조명을 갖고 있는데 그 원 의원님의 그 인생 스토리도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두 분이 그 본선에 오르게 되면 좀 이 기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외부 스캔들 공세가 지금 계속해서 있는데 그 공세, 네거티브를 할 것인지, 그리고 반면 원 의원님도 뭐 네거티브 공격을 받을 텐데 본인께서는 진정한 무결점 후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어느 후보가 될지는 알 수 없죠. 특히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가봐야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1위에 하는 유력 주자가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저는 뭐 인생 스토리나 뭐 그런 거야. 스토리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해왔던 뭐 무슨 경기도 계곡을 어떻게 했다, 경기도 분당에서 어떻게 했다, 많은 소위 업적과 성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걸 잘 들여다보면 남이 했던 것들을 가져온 부분도 상당히 많고, 지금 많은 말바꾸기, 기본소득도 진짜 뭐 전 국민에게 진짜 무슨 일자리 계신 모든 걸 보장해 줄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100년 걸린다, 뭐 청년들한테 주겠다 이러면서 수시로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말 바꾸기 하는 이런 점에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자신의 지역화폐 비판한 국책연구기관들을 가지고 뭐 징계를 해라라더니, 아니면 자신에게 비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무슨 바지 내릴까요? 어떻게 하는 거 보면 자기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과연 이게 국민통합과 민주주의에 맞는 지도자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소득주도 성장이 더 나빠진 판이 기본소득이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586 집권 세력이 민주화를 내세워서 가장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으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는 더 악화된 그러한 태고로 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야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모든 면에서 압도할 수 있는 후보, 물론 저라고 생각합니다만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검증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저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무한 검증에 검증대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도 숨기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김재범 생각해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정치인 원희룡에게 이런 수식어가 좀 붙어 있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실용과 협치의 정치인입니다. 그 후보님께서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념이라든지 모든 서로의 견해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현실의 실사고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로 사람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모든 토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용이고요.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협조했을 때 우리는 각자가 더 큰 힘을 서로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결과 제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수의 정치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차원이 높은 정치는 저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가장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런 정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바로 저라고 자부합니다. 예, 이어서 해주시죠, 질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관계가 최근에 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희망언론 포럼 발대식에서도 같이 했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보수라는 단어를 그렇게 써 좋아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 후보께서는 보수 재건을 구호로 외치고 계십니다. 이번 대선에서 보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으신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혹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진보는 무능해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무능한 진보를 우리가 겪은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부패한 보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유능한 보수로 가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맑은 모습을 국민의힘부터 더 던지고 새로운 믿을 수 있는 국민정당,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실용과 협치의 정치로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 이 시대의 정신은 공정과 혁신을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방법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실력을 갖춘 그런 모습으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보수라는 그 말을 없애라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필요할 때 보수라는 말을 쓰는 것은 보수라는 게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유능함을 가지고 깨끗함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보수도 변화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뭐 최근에 원희룡은 뭐 대통령 자질을 다 갖춘 대통령감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분발해야 될 것들도 많지만 그게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이나 제가 보여왔던 소신 그리고 저의 인성 아마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의 욕심은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정권교체나 앞으로 국가 운영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같이 저의 진가를 알아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자, 이제 이어서 정치 분야 개별 질문,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전신의 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이 두 분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계승하고 싶은 리더십의 내용, 이건 비판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겠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과 녹색 성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공공개혁을 실행했던 용기, 저는 그것을 배우고 싶고요. 두 분 다 너무나 안타깝게 국민 통합에는 크게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왜 국민 통합에 실패하고 그 이후에 그 후신 정당이 이렇게까지 됐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뼈저린 반성과 변화된 모습을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어서 경제 분야 개별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최권일 편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난달이죠. 그 정책 전문그룹 원코리아 혁신포럼 특별 강연에서 현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동산 정책은 앞서 그 공통 질문에서도 답변을 좀 하셨는데 그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시면서 그때 당시 특별 강연에서 양도세와 보유세 전부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방향을 놓고 연구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게 있고 추가로 수도권의 집값을 가장 짧은 시간 잡기 위한 카드가 있다면 무엇인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집값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요, 임대차 3법의 집값 폐기입니다. 왜냐하면 미친 전셋값을 만들어서 그게 전체 집값을 끌어올리게 하는 이 불을 더 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현실과 동떨어진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만 해도 상당 부분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양도세 그 보유세를 얘기했던 것은 전부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뭐 팔아서 차익을 거두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어차피 양도가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때려버리면 이사갈 돈을 국가가 뺏어가는 게 되지 않습니까? 식구가 늘고 소득이 늘어서 이사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수요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선진국처럼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를 면제하거나 기준을 낮춰서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보유세도 자 노후의 재산 하나 자기 사는 집만 있고 어떤 여기서 임대 소득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유세를 매기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7년간 보유세를 내면 집값 전체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월세 이상의 재산을 강제로 약탈해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면에서는 일가구 또는 실수에 해당하는 양도세와 보유세는 실거주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면에서는 실거주를 위협하는 양도세, 보유세는 즉각 폐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투기 목적에 대한 세금이야. 그럼 당연히 그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예, 자, 다음 질문 이상한 편을 펴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부동산 관련인데 이제 LTV를 100% 이상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LTV 100% 이상이라면 집값 이상으로 대출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굳이 거슬러 올라가지만 뭐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면 이제 집을 많이 사람들 집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그런 것을 거론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필요한지, 그래서 누구나 집을 살 수 있어야 되는지 그 자체가 다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네. 이 LTV의 100%를 얘기했던 것은 내 집 마련이 실제 필요하고 미래 소득이 있는데 은행 대출을 막아서 전세 난민을 만든 이런 일은 없애야 된다는 면에서 LTV가 100%. 앞으로 저출산에 대한 우리의 지원, 국가 찬스가 들어가게 되면 선진 다른 나라 외국처럼 110% LTV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발상의 변화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앞으로 모든 국민이, 예를 들어서 내 미래 소득이 없는데 빚으로 집 사가지고 평생 그 이자를 내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소득 수준과 원하는 주거수의 형태에 맞게끔 어떤 분들은 임대주택을 공급해줘야 되고 어떤 분들은 민간에 임대를 하는데 바우처로 보조금을 줘야 될 거고 어떤 분들은 내 집 마련하는데 융자를 줘야 될 거고 어떤 분들은 싼 집을 공급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급과 이에 대한 조세, 금융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책들이 정말 국민들의 형편에 맞게 가자. 국민들의 욕망과 형편과 능력을 존중하면서 가자. 이런 뜻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과 충돌하는 점들이 아까 양도세, 보유세, 면제라든지 LTV 100% 그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전부 하자는 거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예, 자 이어서 언론 분야 개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공철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공통질문에서 후보님께서는 그 언론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총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강론에 조금 들어서 언론계 현안 중에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가장 크게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이게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제 같은 논리로 지금 정당들끼리 이해관계 때문에 좀 추진이 좀 안 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이 좀 있고 KBS 관련해서 또 수신료 인상 관련해서 지금 뭐 내부에서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은 결국 그 국민의 부담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목적 자체가 정말 공정하고 정치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라는 뜻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왜 국민의 세금으로 수신료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런 면에서는 결국 말로는 언론 독립을 하면서 뒤로는 이거를 다 그 사장 임명하고 뒤에 또 이사들 지배구조 통해서 지배하는데요. 저는 삼권 분립처럼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KBS 우리 집권 여당에서 지배하고 사람 파견하겠다라는 그것을 고리를 단절시키고 저는 언론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게 가장 독립이 유지되겠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독립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독립이고 개혁이라고 쓰고 장악이라고 읽는 그런 내로남불의 언론 개혁 이제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뉴스통신진흥회도 이제 추천이 돼서 이제 6기가 좀 출범을 했는데 이부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러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정당이랑 청와대나 정부에서도 추천 인사들이 지금 배치되는 부분들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뭐 사장 직선제라든가 내부 구성원들 뽑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대안이 좀 있으시면 좀 추가로.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는 추천하면 안 되고요. 야당은 추천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면 야당에게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쥐고 주도권을 쥐는 사람은 견제권을 줌으로써 공정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야당에게 그 추천권을 주는. 그럼. 예. 자, 이어서 사회 분야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범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서 그 제2공항 표류 문제를 좀 아쉬운 점으로 이렇게 꼽으셨습니다. 2015년 후보지 선정 이후에 지금 7년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주적 사업에 대한 도민의 자주적 결정권 이 차원에서 제주도지사로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중재, 통합의 리더십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좀 결단력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쓴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도 교회 인사청문위원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있는 인사들도 인사를 또 강행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죠. 제주 제2공항은 필요해서 진행된 사업이고 문재인 정부에 와서 반대단체와의 이 어떤 결정 미루는 것 때문에 갈등은 갈등대로 그리고 진척은 안 되고 이런 점에서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통탄할 정도의 그런 한계를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서의 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저는 다음 정부, 다음 대통령에서 전혀 새로운 그런 추진력과 조정 능력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인사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는 제가 취임한 다음에 주요 기관장들에 대해서 법에서 법에 정해지지 않은 기관장들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습니다. 그만큼 인사를 네 사람 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견제를 받으면서 하겠다는 뜻이었죠. 인사청문회를 한 결과에 대해서 왜 반대 의견을 냈는데 그걸 강행한 경우가 있느냐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있었던 제주도 7년 동안은 민주당의 압도적인 여소야대 속에서의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탈락된 사람도 있고요.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자진사퇴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청문회까지 갔던 경우는 여러 가지 여론이나 내부 검증이나 봤을 때는 그래도 한번 끝까지 갈 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인사를 독식하는 게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전제로 하겠다는 그 정신은 전국에서 제주도 그리고 제가 지사로 있으면서 가장 모범적으로 앞서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어서 이상한 패널께서 개별 질문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마무리하고 아까 전에 부탁 21번 보충해서 하세요. 의원이 추가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비판하시면서 이제 복지의 안전망을 강화하자 이런 말씀도 같이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는 청년 계층에 대한 지원, 거기 병목 현상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애들이 거기에 몰려 있으니까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지 안전망의 우선순위 누구를 지원해야 되는가, 무엇부터 지원해야 되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 안전망이 중요한 것은 결국 성장은 혁신으로 해야 되는데 혁신을 하다 보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약자라든지 일시적인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안전하게 복지로 보장을 해줘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정신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고착화가 되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일자리와 관련되고 혁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생산적인 복지, 투자적인 복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요. 청년들을 일자리로 진입시키기 위한 디지털 또는 에너지, 바이오 등 나라의 혁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인재 양성, 그리고 고등교육의 키, 그래서 교육과 산업 현장을 연결시키고 여기에서 인재들이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는 취업 창업 능력이 높아질 수 있는 이 부분에 최우선 투자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업보험, 실업에 대한 급여와 재교육 비용에 대한 투자가 지금 형식적인 이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유럽 수준만큼 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특히 여성들의 경제적인 활동 관련해 가지고 출산, 육아, 휴가에 대해서 현재로는 이에 대한 보장이 매우 약한데요. 육아, 휴직 급여를 충분히 보장해 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일자리를 우리 지금 일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면에서 일자리 확대와 혁신 능력을 연결시키고 사람들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복지에 투입을 하는데 이것들을 기존의 세대들은 그래도 뭐 연공세율 같은 게 많이 보호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재원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두에게 하지 못한다면 청년층부터 저는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확산을 해야죠.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준비한 질문은 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현장 질문 한 번만 받겠습니다.
예, 한국기자협회에서 준비한 질문이 완벽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찬스를 번외로 질문 하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제가 우리 아까 김동철 패널이 하려고 했던 질문이 약간 중간에 인터셉트를 하는 바람에 이준석 대표님에 관한 질문을 제가 이제 중간에 여쭤봤잖아요. 근데 이 대표님의 대표직에 관한 왈가왈부가 이제 국민들 사이에 왈가왈부라면 좀 이상할까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론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근데 그런 주장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공론화되는 이유가 무엇일지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한 이제 후보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 주장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해서 만들었던 존재의 이유가 아직 달성이 안 됐죠. 특히 여가부의 경우에. 그리고 여가부가 남녀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고로로 없애자 이러는데 그 없앤 결과에 그 예산, 2조쯤 되는 예산을 그냥 남성을 위해서 쓰자. 그것은 우리가 여당을 비판하는 파퓰리즘, 갈라치기의 전형이고 우리가 야당이 그런 식의 접근을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 남녀 갈등을 부추기기 때문에 없앤다라고 하는 이 논의 자체가 지금 남녀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여가부가 성희롱 문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안 하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강도 높은 개선 조치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성, 청년, 노인부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회적인 어떤 평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가부 폐지, 거기에다가 그 예산을 가지고 군졸 남성들에게 주자 이런 식의 갈라치기 포퓰리즘은 우리 아무리 같은 당이라도 우리 당대표라도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단호한 주장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드린 질문 또 답변을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갖고 계신 그 모두 발언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나 토론을 진행하면서 심하게 문제의식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토론을 진행해 주신 한국기자협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나 모르겠고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열띤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서귀포에 전기불도 없는 소년이 대한민국학회 대표로 신입생 대표로 선서를 하고 또 우리 광주의 희생을 보면서는 그 분노와 정의감 때문에 학생운동에 뛰어들어서 결국은 경동산업 키친아트 공장에서 노동운동으로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던 그런 질풍노도 같은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걸 보면서 자유 위에 모든 사회 개혁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한 저의 새로운 신념을 가지고 당시로는 보수 정당을 선택하면서도 이걸 미래에도 계속 변화를 선도하는 그런 유능하고 깨끗한 정당, 그런 정치를 하자. 그래서 지금 20년 동안 개혁 정치와 제주도지사로서의 미래 산업에 대한 추진, 혁신 경험까지 갖춰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실은 더 잘하고 더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됐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정권 교체의 절박한 이러한 사명과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적인 불공정을 되돌리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우리 양극화나 코로나 그리고 이 미중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정권과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인생 그리고 저의 인간됨 그리고 경험과 비전 이런 것들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 바칠 생각이고요. 그 정권 교체의 노력 속에서 제가 갖고 있는 공인으로서 모든 것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제가 개토지사로 가면서 목동 아파트를 팔고 갔습니다. 7년 전에 팔고 갔는데 10억 올랐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걸 왜 팔았냐. 근데
옥동 아파트가 갖고 있으면 돈이 될 거라는 것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직자는 그걸 팔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저 딸도 원룸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지사라는 지난 행정 경험, 소중한 행정 경험을 이제는 마무리를 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분들을 뵈야 될 텐데요. 그 사이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그동안의 민생의 실패와 민주주의의 후퇴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 모든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노출의 기회, 소통의 기회가 부족했던 것을 기간은 뭐 짧다면 짧고 뭐 충분하면 충분하겠습니다만은 제 인생의 가장 치열한 그러한 시간들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침없는 도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 원희룡 지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20대 대선 후보로 나선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을 찬찬히 변별하는 좋은 시간 있었기를 희망합니다. 예, 후보자들의 국가를 경영할 또 나라의 비전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원희룡 후보를 모시고 아주 열띤 토론 정확히 4시까지인데 4시 1분 아주 거의 뭐 퍼펙트하게 윈윈하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